자금성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지만 황제의 허락하에 제국의 심장부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살았던 여인은 오직 용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누린 파격적인 특혜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화려한 진열장에 갇힌 전시품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녀의 비극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걸륭제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아내이기 이전에 서역 정벌을 과시하기 위한 살아있는 전리품이자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고향의 옷을 입히고 이슬람 신앙을 허락한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꺾어온 희귀한 꽃을 온전히 독차지하고 싶었던 황제의 비뚤어진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짓밟은 정복자의 웃음을 위해 남은 반평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은 텅 비어버린 삶. 결국 용비는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황궁을 떠도는 영원한 낯선 손님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18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대륙은 대청제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강건성세라 불리는 태평성대의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강희제와 옹정제를 거쳐 단단해진 제국의 깃을 위에 젊고 야망 넘치는 황제 걸륭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걸륭제. 그는 문무를 겸비한 군주이자 역사상 그 어떤 황제보다도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이 강렬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서쪽,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땅 서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실크로드의 요충지이자 수천 년 동안 유목민족과 오아시스 도시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1750년대 서역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몽골계 유목민족인 중아르 부락이 청나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이 혼란을 틈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의 지도자들 또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구르의 운명을 쥔 한 가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성스러운 혈통 화탁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실권을 모두 쥐고 위구르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형제조차 갈라놓는 비정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화탁 가문은 크게 두 파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고 그중 소화탁이라 불리는 곽집점 형제는 청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며 반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걸륭제는 분노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정한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영린이었습니다. 1755년 그리고 1757년 황제는 제국의 정예 기병대를 서쪽으로 파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벌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위험을 만천하에 알리고 제국의 국경을 저 멀리 파미르 고원까지 넓히겠다는 황제의 야망이 담긴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거센 압박 속에서 훗날 용비의 오빠가 되는 도이도는 가문의 생존을 위해 냉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동족의 저항이 가져올 파국을 막고자 반란군에게 등을 돌리고 청나라 황제의 손을 잡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협조 덕분에 1759년 긴 전쟁은 청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역 평정의 환호한 걸륭제는 도이도 일족을 베이징으로 소환했습니다. 카슈가르에서 베이징까지 10,000리가 넘는 대장정. 황제의 부름을 받은 그 영광과 불안이 교차하는 행렬 속에는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보석 같은 여인 이파르한이 숨죽여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위구르어로 향기로운 여인이라는 뜻의 이파르한. 우리가 훗날 용비라 부르게 될 여인입니다. 1734년 그녀는 신장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미모와 총명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막에 거친 모래바람도 그녀의 피부를 거칠게 하지 못했고, 타클라마칸의 뜨거운 태양은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를 보석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전설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서 기이한 꽃향기가 났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가 즐겨 먹던 사조나 위구르 여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향유 냄새가 섞여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곁에 있으면 누구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1760년 그녀가 베이징으로 향할 당시 그녀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청나라 황실의 규정상 궁녀 선발은 13세에서 16세 사이에 앳된 소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7세라는 나이는 이미 홍의를 훌쩍 넘긴, 당시 기준으로는 중년에 접어드는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처녀였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과 민간의 야사는 그녀가 이미 결혼을 했던 여인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녀는 위구르의 귀족 남성과 결혼했으나 남편이 소아탁의 반란에 휘말려 전사했거나 혹은 청나라에 반대하다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녀는 전쟁 미망인 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되게, 그리고 청나라 황실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와 위구르,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담보이자 가장 아름다운 곡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마체 몸을 실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흙냄새, 어린 시절 뛰어놀던 카슈가르의 골목길,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던 이슬람 사원의 첨탑이 점점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알았을까요? 다시는 살아서 이 땅을 밟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의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과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구중궁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타의 방울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과연 저 먼 동쪽의 황제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 사막을 건너고 황하를 건너 마침내 거대한 성벽이 하늘을 가리는 제국의 심장,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있었습니다. 1760년 2월 4일, 걸륭제는 자금성의 웅장한 정악에서 서역 평정에 공을 세운 도이도와 그의 일족을 맞이했습니다. 황제의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만조백관들이 도열한 가운데 위구르의 귀족들은 황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걸륭제는 5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고 매력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도이도를 1등 대지로 봉하고 막대한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이도는 황제에게 가문의 충성을 증명할 마지막 선물을 바칩니다. 바로 여동생 이파르한의 입궁이었습니다. 황제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문 순간 궁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만주족 여인들의 화려하고 복잡한 복식과는 전혀 다른 위구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내린 머리,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 그리고 낯설지만 매혹적인 분위기.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린 황제였지만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야생의 기품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모란꽃이 아니라 사막의 절벽 끝에서 홀로 피어난 붉은 장미와 같았습니다. 황제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후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나이가 몇 살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그녀는 자신이 정복한 서역 그 자체였고,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트로피였습니다. 그녀는
화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화는 화목함을 뜻하며 위구르와 청나라의 화합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궁 첫날 밤 그녀의 마음속은 과연 화목했을까요? 낯선 침소, 낯선 음식,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구르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문의 안위와 고향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황제의 여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위해 전례 없는 배려를 시작합니다. 궁중의 엄격한 규칙을 깨고 그녀에게 위구르의 풍습을 유지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만주족 관료들과 태후의 눈치를 보면서도 황제가 이런 파격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늙어가는 황제가 느꼈던 권태,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여인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정보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황제는 그녀를 통해 젊음을 되찾고 싶어 했고 그녀가 가진 다름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의 꽃은 황금세장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황제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에 비례해 후궁들의 질투와 암투, 그리고 그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데 1760년 베이징의 봄은 화려했습니다. 황궁의 정원인 어화원에는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황제의 여인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황제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꽃밭 한가운데 유독 시들어가는 한 송이 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귀인 이파르한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자금성은 꿈의 궁전이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탁 트인 초원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마을을 달리던 그녀에게 사방이 높은 붉은 벽으로 둘러싸인 궁궐은 견디기 힘든 답답함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보이는 것은 네모난 하늘뿐이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궁녀들과 환관들이 그녀를 시중들었지만 그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주어와 한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궁인들 역시 위구르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 혹은 경멸 섞인 눈으로 이 서역에서 온 야만인을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그 반란군 수괴의 여동생이라지. 냄새나는 양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라더군. 궁녀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귀에 닿았을 것입니다. 비록 말뜻은 몰랐어도 그 차가운 시선만큼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겠지요. 밤이 되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메카가 있는 서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알라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그 시간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식탁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산의 진미가 넘쳐났지만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이파르한에게는 독과 다름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주식인 만주족 요리는 돼지고기와 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그녀에게 돼지 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입에 댈 수조차 없는 금기였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뺨은 홀쭉해졌고 서역의 태양을 닮았던 건강한 혈색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맑은 물과 말린 과일 몇 조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녀를 보며 걸륭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후궁이 황실의 법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황제의 여자가 되었다면 식성조차 바꾸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달랐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황제는 제국의 법도마저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황제는 내무부에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화 귀인은 고향의 풍습이 다르니 그녀에게 억지로 궁중 음식을 권하지 말라. 지금 당장 서역에서 그녀의 입맛을 잘 아는 요리사를 데려오도록 하라. 이것은 실로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위해 궁궐 안에 별도의 위구르식 전용 주방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인 신장에서 이름난 요리사 노이합적과 한밀 출신의 요리사들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식탁 위에 고향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양고기, 볶음밥 폴로, 바삭하게 튀겨낸 과자 산자, 그리고 쫄깃한 면 요리 라그만.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이파르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 고향 어머니의 손맛이었고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황제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걸륭제는 그녀의 식단을 매일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 귀인이 밥을 얼마나 먹었느냐, 양고기는 입에 맞다더냐.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한 여인의 끼니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애정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되찾자 이파르한의 미모는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정물을 보다가도 틈만 나면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황제가 그녀에게 빠져든 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걸륭제는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파르한을 통해 미지의 세계, 서역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무릎 곁에 앉아 서투른 만주어로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 언덕 이야기, 텐산 산맥의 만년설, 그리고 실크로드를 오가는 대상들의 모험담. 황제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책보다 흥미로운 살아있는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지루한 궁중 생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세헤라자데였던 것입니다. 1762년 5월, 입궁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걸륭제는 교지를 내립니다. 화 귀인 화탁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짐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므로 용빈에 봉하노라. 빈의 지위는 내명부의 주인이 되는 일궁의 주위 바로 아래 단계로 명실상부한 고위 후궁의 반열에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입궁 2년 만에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자금성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황제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다른 후궁들의 질투는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주족 명문가 출신의 비빈들은 굴러들어온 이방인이 황제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홀리신 게 분명해. 저 요물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듣자 하니 밤마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운다지. 그러나 걸륭제는 이러한 잡음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란듯이 그녀를 더 감싸고 돌았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종교의식을 존중하여 궁궐 내에서 그녀가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청나라 황실에서 황궁 한복판에 이슬람의 기도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태후조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황제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지위는 높아졌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이파르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향수병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불 때마다 그녀는 고향의 따뜻한 모닥불과 가족들이 둘러 앉아 부르던 노래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우울해했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걸륭제는 그녀의 슬픔을 눈치챘습니다. 천하를 가진 황제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향수병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를 고향으로 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를 잃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갈 수 없다면 고향을 이곳으로 가져오리라. 1763년 걸륭제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지시합니다. 자금성 서쪽, 지금의 중남의 남쪽 담장 근처에 거대한 누각을 짓게 했습니다. 그 이름은 보월루, 보석 같은 달을 감상하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진정한 목적은 달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보월루 맞은편 길 건너에 위구르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거주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 와 있는 위구르 사절단과 상인들, 그리고 그녀의 오빠 도이도의 가족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거리 중심에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던 날, 황제는 용비의 손을 잡고 보월루의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용비가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고향 카슈가르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터번을 쓴 위구르 남자들이 거리를 오가고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슬람 사원의 둥근 도미로 초승달 장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용비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 기적처럼 나타난 나의 고향.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익숙한 위구르어 말소리와 사원의 기도소리. 용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잔인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고향이 있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데 그녀는 여전히 높은 성벽 위에 갇혀 내려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다 주었으니. 하지만 황제는 몰랐습니다. 새장 안에 갇힌 새에게 숲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서 새가 자유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월루는 황제의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지만 동시에 용비에게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황금 사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765년 제국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순행, 남순이 시작되었습니다. 1765년 1월 걸륭제는 재위 30년을 기념하여 제국의 번영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행차를 감행합니다. 바로 제4차 남순이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유람하는 이 거대한 여행에는 황후 나랍씨를 비롯하여 령귀비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용빈이 동행했습니다. 당시 용빈의 나이는 32세. 입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미모는 시들기는커녕 더욱 성숙하고 고혹적인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여행 내내 그녀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역사 기록인 의 식단 기록을 보면 황제는 여행 중에도 몇 끼 그녀를 위해 이슬람식 특별 요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용빈에게는 돼지고기를 넣지 않은 사슴고기 구이를 올려라. 용빈을 위해 양고기 만두를 따로 빚어라. 황제의 배 위에서 그녀는 만주족 비빈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강남의 절경을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여행의 이면에서는
청나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후와 황제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황후 나랍씨는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제의 사랑은 식어갔고 그 빈자리를 령기비와 저 멀리 서역에서 온 용빈 같은 젊은 후궁들이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교도인 용빈에게 쏟아지는 황제의 파격적인 배려는 정통 만주족 출신인 황후에게는 모욕에 가까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항주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서호의 풍경 앞에서도 황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반면 걸륭제는 용빈을 대동하고 뱃놀이를 즐기며 시를 읊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한쪽에는 지는 해와 같은 황후의 절망이, 다른 한쪽에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용빈의 영광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억눌려왔던 감정의 댐이 마침내 터지고 맙니다. 1765년 2월, 항주 행궁의 밤, 황후 나랍씨가 황제 앞에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만주족 예법상 살아있는 황제 앞에서의 단발은 곧 황제의 죽음을 의미하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황후가 몰락하자 내명부의 권력 지형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 속에서 이방인 용빈의 입지는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에 뛰어드는 대신 철저히 한 발 물러서 있는 영리한 생존법을 택했습니다. 황금 세장 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화려한 비상이 아니라 주인의 어깨 위에서 조용히 노래하는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후의 몰락 이후 황제는 더욱더 용빈에게 의지했습니다. 복잡한 정치와 암투에 지친 황제에게 순수하고 이국적인 용빈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의 처소에서 피어오르는 서역의 향기만이 황제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마침내 그녀를 용비로 책봉합니다. 입궁 8년 만에 그녀는 34세의 나이로 제국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걸륭제가 내린 책봉 조서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대는 서역의 명문가 출신으로 근면하고 공손하며 짐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황제가 그녀의 출신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황제의 여자가 아니라 청나라와 서역의 평화적 결합을 상징하는 정치적 아이콘이었습니다. 용비가 됨으로써 그녀는 단순히 높은 지위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라 베이징에 온 수많은 위구르 사람들의 대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청원하여 위구르 상인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고 고향의 문화를 베이징에 소개하는 문화대사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왕관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황후가 없고 령귀비가 병약해지자 용비는 실질적으로 후궁 서열 3위의 위치에서 내명부의 대소사를 관장해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와 환관, 그리고 수많은 하위 비빈들을 통솔하는 일은 낯선 이방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지혜롭고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누구를 해치거나 모함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용비에 대한 걸륭제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여지, 나무에 얽힌 일화입니다. 여지 혹은 라이치, 이 붉고 달콤한 과일은 양귀비가 즐겨 먹어 망국의 과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귀하고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남쪽의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랐고 따고 나면 3일 안에 색이 변하고 맛이 상해버리는 아주 까다로운 과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비가 이 남방의 과일 맛을 그리워했다는 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혹은 황제가 그녀에게 이 천하의 진미를 맛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걸륭제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남방의 여지나무를 베이징으로 옮겨와라. 이것은 단순히 과일 바구니를 배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살아있는 나무를 뿌리째 화분에 심어 수천 킬로미터를 운송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동안 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밤낮으로 물을 주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말이 지치면 말을 갈아타고 사람이 지치면 사람을 갈아타며 그들은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이동 중에 말라 죽었습니다. 북경의 차가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잎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몇 그루의 나무가 자금성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기후가 맞지 않아 나무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겨우 한두 개의 열매를 맺거나 혹은 잎사귀만 무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걸륭제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나무를 용비의 처소 앞에 심어주며 말했을 것입니다. 보아라, 짐은 너를 위해서라면 계절도 거스르고 자연의 섭리도 바꿀 수 있다. 용비는 그 나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야 했다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향한 황제의 맹목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여지나무야말로 용비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남쪽을 떠나 춥고 낯선 북쪽 땅으로 강제로 옮겨진 나무. 본래의 땅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슬픈 운명. 황제가 선물한 것은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 자신의 초상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용비가 입궁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부와 명예, 황제의 총애, 그리고 가족의 안위까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 여인으로서 가장 간절히 원했을지 모르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걸륭제는 슬에 17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아이를 낳았을 만큼 정력이 왕성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비의 처소를 수없이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비의 배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녀가 입궁할 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서역과 중원의 기후 차이로 인한 건강 문제였을까요? 혹은 일부 야사에서 주장하듯 그녀가 황제의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몰래 피임약을 먹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실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훗날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총애로 버틸 수 있지만 황제가 죽고 나면 자식 없는 후궁은 잊혀진 존재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용비는 황제의 막내딸인 고륜화 효공주를 매우 예뻐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주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막대한 선물을 보내며 축하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품에 안고 웃음 짓는 그녀의 모습 뒤로 자금성의 긴 그림자가 쓸쓸하게 드리워졌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이런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 더욱더 물질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보석, 비단, 그리고 그녀의 오빠 도이드에 대한 파격적인 승진. 하지만 그 어떤 보물도 아이의 웃음소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1707 10년대 중반. 그녀를 지켜주던 든든한 산, 오빠 도이도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황금 세장 안에는 정말로 그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1772년, 건륭 37년. 자금성의 화려한 봄날과는 달리 용비의 마음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녀가 이 낯선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혈육, 오빠 도이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도이도는 단순한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고향을 떠나올 때 함께 사막을 건넜던 동반자였고, 그녀가 궁궐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외로울 때마다 바깥 세상에서 그녀를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40대의 한창인 나이에 갑작스럽게 눈을 감은 것입니다. 걸륭제는 슬퍼하는 용비를 위해 도이도의 장례를 국장에 버금가는 예우로 치러주었습니다. 황제는 직접 조문하여 그를 보국공으로 추소하고 막대한 장례 비용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그 어떤 위로도 혈육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밤, 용비는 처소인 보월루에서 오빠가 살던 집 쪽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저 거리에 그녀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마저 떠나시면 저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이 거대한 감옥에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녀는 이제 진정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는 여전했지만 피를 나눈 가족의 부재는 그녀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기록에 나타나는 용비의 모습은 예전에 활달했던 사막의 여인에서 조용하고 사색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정복군주 걸륭제도 어느덧 환갑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황제의 열정은 차분한 연민과 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죽고 가장 사랑했던 령이 황귀비마저 1775년에 세상을 떠나자 황제의 곁에 남은 오랜 친구 같은 여인은 이제 용비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용비는 이슬람 신앙에 더욱 깊이 귀의합니다. 그녀는 하루 5번의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그녀의 처소를 찾았을 때 그녀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황제는 밖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유교적 질서가 엄격한 황궁에서 황제가 후궁의 종교의식을 위해 기다려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황제는 용비가 가진 영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황제에게 신 앞에 무릎 꿇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용비의 모습은 일종의 구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비여, 그대의 신은 그대의 기도를 듣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다오.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신을 믿었지만 고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71년 러시아 볼가강 유역에 살던 몽골계 유목민족 토구트 부족이 러시아의 압제를 피해 장장 만리를 걸어 청나라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 험난한 여정 끝에 살아남은 토구트 부족을 맞이하기 위해 걸륭제는 여름 별장인 열하의 피소산장으로 행차했습니다. 이때 황제는 용비를 대동했습니다. 왜 하필 용비였을까요? 토구트 부족은 몽골계였지만 그들이 지나온 길과 문화적 배경은 서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서역 출신인 용비를 그 자리에 참석시킴으로써 대청제국은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몽골 왕공들과 위구르의 지도자들을 위한 연회에서 용비에게 특별한 음식을 하사했습니다. 타양, 즉 거대한 양을 통째로 구운 요리였습니다. 용비는 황제 옆에 앉아 이 거친 유목민 전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황제에게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초원을 달리는 유목민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토구트의 지도자들은 황제 옆에 앉은 이국적인 비비를 보며 경외심을 느꼈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용비는 궁궐안의 꽃이 아니라 제국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것입니다. 1779년 걸륭제는 고희, 즉 70세 생일을 맞이합니다. 인생 70고래희라 하여 당시로서는 드물게 장수한 황제였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축하 사절단이 몰려왔고 자금성은 밤낮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이때 용비의 나이는 46세. 이제 그녀도 중년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눈부신 미모는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씩 옅어졌지만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우아함과 기품이 자리 잡았습니다. 황제의 칠순 잔치에서 용비는 서열 3위의 위치에서 내명부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궁중 기록인 선조당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황제가 용비에게 하사한 음식 목록에 신선한 오이와 가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채소들은 당시 겨울철 베이징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황제는 입맛이 까다로운 용비를 위해 온실에서 재배한 귀한 채소들을 가장 먼저 그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종종 보월루에 올라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어 저 붉은 노을이 보이는가? 우리의 인생도 저와 같구나. 화려하게 타오르지만 언젠가는 지기 마련이지. 황제의 말에 용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울타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머지않아 알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사막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회귀 본능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고향의 흙냄새를 꿈꿨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자금성 깊은 곳에 사는 신비한 위구르 비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상상력을 덧붙였습니다. 황제가 서역에서 데려온 비비는 몸에서 꽃향기가 난다더라. 그녀가 춤을 추면 나비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는다더라. 왜 하필 향기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즐겨 사용했던 위구르 특유의 향신료, 지란이나 사프란의 냄새가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은 만주족과 한족들에게는 신비로운 이국의 향기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그녀가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매일 몸을 정결히 씻고 향유를 발랐던 습관이 와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향기의 전설은 걸륭제의 정복욕을 미화하기 위한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황제가 척박한 사막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을 꺾어왔다는 승리감. 백성들은 그 승리감에 취해 향비라는 환상의 여인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정작 용비 자신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신을 괴물 혹은 요정처럼 묘사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씁쓸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고 신을 경배하는 평범한 여인이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녀의 생의 마지막 장, 1780년대로 접어듭니다. 황제의 총애가 정점에 달했던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놀라운 유언과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러 1780년대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강건성세의 태양도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걸륭제는 이제 칠순을 넘긴 노인이 되었고, 사막의 풋풋한 여인이었던 용비 또한 지천명, 50세의 중년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의 관계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넘어선 인생의 동반자 관계로 접어듭니다. 황후도 떠나고 령귀비도 떠난 텅 빈 후궁에서 용비는 황제가 가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옛사람이었습니다. 황제는 정무에 지칠 때마다 습관처럼 용비의 처소인 보원루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만주족의 엄격한 예법 대신 이국적인 향기와 편안한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두 그루의 고목처럼 말입니다. 황제는 늙어가는 용비를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신장에서 진상된 함의과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용비에게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일에 단맛이 비해 고향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구나. 용비는 황제가 보내준 멜론을 한 입 베어 물며 20년 전 떠나온 고향의 여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달콤함 뒤에 밀려오는 쌉싸름한 그리움. 그녀에게 황제는 자신을 가둔 간수이자 동시에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1784년 황제는 생애 마지막이 될 제6차 남순을 단행합니다. 당시 황제의 나이는 74세, 용비의 나이는 51세였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떠나는 이 여행에 황제는 굳이 용비를 대동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황제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과 그녀가 함께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이 여행의 기록인 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황제는 여행 내내 용비를 위해 이슬람식 특별식을 하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록에는 야생 오리구이, 사슴고기 꼬치, 양고기 타양 등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돼지고기를 금하는 그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길,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황제는 그녀의 식탁을 챙겼습니다. 항주의 서회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19년 전 황후가 머리카락을 잘랐던 그 비극의 장소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격정적인 사건들은 이제 물결처럼 사라지고 두 노인에게는 고요한 평화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용비는 배 난간에 기대어 강남의 버드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폐하, 저 버드나무가 참으로 곱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의 포플러 나무만큼 강인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그녀의 말에 황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 멀리 사막의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행은 화려한 유람이 아니라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는 마지막 소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향한 그리움만큼이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늘은 그녀에게 친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든 모성애까지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억눌린 모성애가 향한 곳은 바로 걸륭제의 막내딸이자 가장 총애받던 딸, 고륜화 효공주였습니다. 이 공주는 1707 15년에 태어났는데 이때 걸륭제의 나이가 무려 65세였습니다. 늦둥이 막내딸을 황제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키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용비는 이 공주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공주의 생모인 돈비가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거칠었던 반면 용비는 온화하고 자상했습니다. 어린 공주는 자주 용비의 처소인 보월루에 놀러 왔습니다. 용비는 고향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공주에게 보여주고 서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주님,
저 사막 너머에는 날아다니는 양탄자가 있답니다. 공주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용비는 텅 빈 가슴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 기록은 용비의 이런 사랑을 증명합니다. 용비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며 가장 많은 보석과 폐물을 남겨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십공주였습니다. 비취 팔찌, 진주 목걸이, 그리고 서역의 보석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품었던 딸에게 주는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에피소드는 용비가 질투심 많은 요부나 차가운 이방인이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는 한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87년, 걸륭 52년. 마지막 남순에서 돌아온 지 3년 후 건강했던 용비의 몸에 병마가 찾아옵니다. 평생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베이징의 습하고 차가운 기후는 28년 동안 서서히 독이 되어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입맛을 잃어 그토록 좋아하던 양고기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초조했습니다. 천하의 명의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조선에서 가져온 산삼과 서역의 귀한 약재들을 쏟아부었지만 그녀의 생명력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매일같이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비어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날이 풀리면 다시 보월로에 올라 고향 사람들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용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녀는 병석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월루 너머로 들려오는 이슬람 사원의 기도소리. 알라여, 이제 저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나이까? 그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만이 이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하여 영원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용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품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그녀는 황제가 평생 하사했던 그 막대한 양의 보물들을 곁에 쌓아두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비취 가락지는 십공주에게 주어라. 이 진주 목걸이는 나와 함께 고생한 시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금화는 고향에서 온 친척들에게 보내거라.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시중들었던 이름 없는 하녀들과 태감들에게도 잊지 않고 선물을 남겼습니다. 탐욕 없이, 미련 없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겠다는 유목민의 철학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공허함을 비우는 의식이었을까요? 그녀의 이런 행동은 황궁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이방인이라고 수군대던 사람들조차 마지막 순간 보여준 그녀의 고결한 모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운명의 178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막의 꽃이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그날, 그리고 그녀가 죽은 뒤 밝혀지는 충격적인 무덤의 비밀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1788년 5월 24일. 자금성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보월루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사경을 헤매던 용비 화탁씨가 마침내 거친 숨을 멈추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55세. 사막에서 피어나 베이징의 황궁까지 옮겨 심어졌던 꽃이 28년 만에 비로소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 들은 78세의 노황제, 걸륭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황귀비의 예우에 준하여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정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었고 황자들과 공주들 그리고 내명부의 모든 비빈들이 그녀의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특기할 점은 황제가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주족의 전통 장례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시신을 염습할 때만큼은 이슬람 율법을 따르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슬람의 아웅이 들어와 그녀의 영혼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알라의 뜻대로 왔으니 알라의 품으로 돌아가나이다. 궁궐 안에 울려 퍼진 그 낯선 기도 소리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황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용비가 세상을 떠나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민간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며 거대한 전설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향비 전설의 시작입니다. 왜 사람들은 평화롭게 병사한 용비를 비극의 주인공 향비로 둔갑시켰을까요? 첫째, 신비감 때문입니다. 위구르라는 낯선 땅에서 온 여인,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소문, 그리고 황제가 그녀를 위해 이슬람 사원까지 지어줬다는 사실은 호사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방함이 투영되었습니다. 당시 한족 지식인들 사이에는 만주족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용비를 절개를 지키려다 자결한 여인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복자인 걸륭제를 사랑조차 마음대로 얻지 못한 무력한 폭군으로 혹은 여사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은 암군으로 비하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설 속의 향비는 늘 단도를 품고 황제를 거부하다가 황태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비현실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더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다 죽은 투사가 아니라 순응하며 살다가 조용히 시들어간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흘러 200년 뒤인 1979년 10월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청동릉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인해 걸륭제의 비빈들이 묻힌 유릉 비원침의 일부가 붕괴된 것입니다. 긴급 투입된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무너진 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도굴꾼들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과 흙탕물 속에 잠겨있던 붉은 관 하나였습니다. 묘비명을 확인한 학자들은 전율했습니다. 용비,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여인, 향비의 무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향비가 죽은 뒤 고향인 신장 카슈가르로 운구되어 묻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황제의 곁, 차가운 지하 궁전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관을 열고 유골을 조사했습니다. 키는 약 153cm. 두개골의 형태는 전형적인 몽골 인종이 아닌 코카서스 인종의 특징이 섞인 위구르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녀가 바로 용비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발견은 관 자체에 있었습니다. 붉은 칠이 벗겨진 관의 표면에서 금박으로 새겨진 낯선 문자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주어도 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랍어였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의 첫 구절이 황제의 후궁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스밀라 히르라흐만 니르라힘.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나라 황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걸륭제는 용비가 저승으로 가는 길만큼은 그녀의 신과 함께하기를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황제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불교의 세계가 아닌 그녀가 믿는 이슬람의 천국으로 그녀를 보내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썩지 않은 금박 글씨야말로 걸륭제가 용비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200년 만의 물증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열렬한 로맨스보다 차가운 관 위에 새겨진 이 한 줄의 배려가 더욱 가슴 시리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유골 옆에는 위구르 여인들이 즐겨하던 귀걸이와 장신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구르 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신장 카슈가르에 존재하는 저 유명한 향비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그곳. 아름다운 녹색 타일로 장식된 그 웅장한 무덤은 사실 용비의 진짜 무덤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파크 호자묘로 용비의 조상들과 가족들이 묻힌 화탁 가문의 가족 묘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비가 죽자 그녀의 시신을 감에 싣고 3년 6개월을 걸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방부 기술로는 시신을 썩지 않게 운반할 수 없었으니까요. 카슈가르에 있는 향비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가묘 혹은 의관총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그저 고향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징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위구르 사람들에게 그곳은 자신들의 딸이자 제국의 중심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던 여인이 영혼으로나마 돌아와 쉬는 곳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지하 궁전과 카슈가르의 따뜻한 흙무덤. 용비는 죽어서 두 곳의 무덤을 가졌지만 과연 그녀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세상의 눈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사실 자금성은 그녀에게 화려한 유배지였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안위와 제국의 평화를 위해 평생 행복한 비빈을 연기해야 했던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설 속 그녀가 남겼다던 신비한 향기. 그것은 육체의 향기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은 고결한 영혼의 향기였습니다. 모두가 만주족의 풍습을 따를 때 그녀는 홀로 위구르의 옷을 입고 코란을 품에 안은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그 존엄이야말로 걸륭제가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영토였습니다. 몸은 비록 황궁에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고향의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그녀는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그토록 그리던 천산산맥의 만년설을 넘고 있지 않을까요? 권력의 덧없음 속에서도 시들지 않았던 한 여인의 위대한 그리움. 지금까지 용비의 이야기였습니다.